이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하면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이죠. 아니면 검사를 했는데 혈관이 막혔다,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가장 좋은데, 이게 뻔한 말 같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약물이 생활 습관 교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현대의학에서는 이 심장질환을 규정하는 패러다임이 따로 있어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질환의 원인을 관상동맥의 배관 문제로 바라봐요. 그리고 그 패러다임 위에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일단 심장질환은 이 심장 근육에 산소랑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막혀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진단 영상기술로 그 막힌 곳을 찾아내고, 수술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수술로 막힌 곳을 찾아가서 관상동맥 우회술이나 스텐트를 삽입하거나 아니면 혈관 성형술로 막힌 곳을 뚫는 게 주된 치료예요. 최근 들어서는 수술을 하는데 레이저나 로봇이 동원돼서 더 멋져 보이죠. 화려한 배관공인 거예요. 근데 이 배관 작업의 효율성은 얼마나 될까?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 관상동맥 우회술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됐어요. 그리고 1978년에 이르러서 미국에서 연간 7만 건의 관상동맥 우회술이 시행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만 가능한 수술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상동맥 우회술은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 연구가 시도가 된 몇 안 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다른 수술들은 이런 연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첫 번째 연구는 1977년에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서 발표한 연구인데, 미국의 베르런스 하우스피로 제양 군인병원에서 실시됐습니다. 관상동맥이 막힌 596명의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쪽 그룹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술을 받게 했고, 다른 그룹은 일반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약물 치료를 했어요.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 이런 거 없이. 그리고 5년이 경과한 후에 두 그룹 사이의 사망률을 비교했는데 차이가 없었어요. 사망률은 연간 4%로 동일했습니다. 수술을 통한 이득이 전혀 없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심장외과 학회 의사들이 연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했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에 관한 다른 연구에 착수했어요. 이 관상동맥 수술 연구, Coronary Artery Surgery Study, CASS라고 명칭이 된 이 연구는 5년에 걸쳐서 진행됐고요. 1983년에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관상동맥 우회술에 관한 가장 신뢰할 만한 결정적인 연구예요. 중증 증상을 보이는 환자 780명이 참여를 했어요. 이 연구에 참여한 환자들은 모두 6개월 이상 협심증, 가슴의 이제 통증이죠. 이걸 호소하는 환자들이었고, 그 중에 3분의 1은 벌써 심장마비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상동맥의 75%가 막혀있는 중증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기검진을 통해서 우연히 혈관에 막힌 곳이 발견된 환자들이 아니라,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하다가 우연히 혈관이 막힌 게 발견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가슴에 통증이 있었거나 심장마비가 있어서 검사를 통해서 혈관이 75% 이상 막힌 게 확인된 중증 환자들이었다고요. 이들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쪽 그룹은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냥 약물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연구 결과 역시도 두 그룹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관상동맥 우회술이 생명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것만 확인된 거예요. 약물 치료를 받은 환자들은 연간 사망률은 1.6%였어요. 수술받은 환자들의 사망률은 1.1%로 큰 소하게 낮긴 낮았어요. 하지만 둘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그냥 무의미한 수준에 그친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구하는 목적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은 실패로 결론이 났어요. 생명을 연장하는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연구 저자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통증이 감소했다라고 결론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수술 후 통증 감소가 가장 유의미한 연구 결과였어요. 약물 치료를 받은 그룹을 분석한 결과 관상동맥 하나가 막힌 환자의 사망률은 1.4%, 두 개가 막힌 환자의 사망률은 1.2%로 오히려 낮았고요. 세 개가 막힌 환자들의 경우 2.1%의 사망률을 나타냈어요. 혈관 하나가 막혔을 때 두 개, 세 개의 늘어남에 따라서 사망률이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뒤죽박죽 큰 차이가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심혈관 질환이 단순히 심장을 에워싸고 있는 관상동맥의 이 배관 문제로만 보는 패러다임이 틀렸다는 걸 지적하는 결과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연구가 진행될 당시에 이미 미국에서 연간 18만 건의 관상동맥 우회술이 집도되는 시기였어요.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거고 그 추진력이 붙기 시작한 상황이었죠. 의과대학이나 교육기관이나 교수들도 수련생들에게 우회술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종합병원들은 이 수술을 하기 위한 의료 장비들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8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학병원에서나 가능했던 수술이 이제는 인구 5만 명밖에 안 되는 소도시 중소병원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 관상동맥 우회술이 심장질환 환자의 대부분을 살려낼 수 없다는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통증은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 통증이 왜 줄어들었는지 이게 명확히 규명되지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도 수술 과정에서 모든 신경이 잘려나갔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을 더 이상 못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 아니면 수술받은 환자들이 경미한 심장마비가 있었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 줄어든 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생존 효과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논란과 상관없이 현재는 연간 40만 건 이상의 관상동맥 우회술과 80만 건 이상의 혈관 성형술이 시행되고 있죠. 병원에서 급하게 수술해요. 이게 만약 보이면 환자가 아프지도 않은데 우연히 발견돼도 막혔다 빨리 수술해야 됩니다. 아니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보통 대부분 바로 수술하죠. 사실은 응급 상황이 아닌데 거의 응급 상황처럼 처리를 합니다.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검사를 하면은 혈관이 막힌 게 나타나면 바로 수술해요. 그 막힌 것 때문에 심장마비인 것처럼. 둘은 사실 상관이 없죠. 네, 일반인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죠. 막혔기 때문에 심장마비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그걸 빨리 뚫는 게 응급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심장마비의 응급처치는 그 수술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별 효과가 없는 이 심혈관 질환 외과 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까? 이 미국의 경우고 환자혁명 책을 쓸 당시 자료이기 때문에 5, 6년 전 자료입니다. 이 침습성 수술 비용은 연간 740억 달러. 거의 국방 예산에 가까운 금액이죠. 이 와닿지가 않죠. 1년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이 수술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2억 달러도 감이 잘 안 올 수 있죠. 2억 달러니까. 대략 1시간에 1000만 달러 꼴이에요.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게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이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면 모를까. 이 방법 말고는 없다면 모를까. 사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수술은 수술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람직한 식습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적절한 운동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사실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경우 대부분은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스트레스만 가지고 쓰러지냐? 평소에 식습관이 안 좋았고 운동도 하지 않아서 심장이나 이 혈관을 트레이닝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이 다시 스스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굳이 해부학적으로 우리 몸의 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회수를 한다든가 혈관 성형수술을 한다든가. 이게 모든 수술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상으로 인해서 뼈에 복합골절이 일어난 경우나 급한 수술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응급수술이 아닌 이상 심장 관상동맥의 배관에 손을 대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이 수술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심장질환 치료로서의 수술이 최선의 선택인가 하는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수술을 받지 않는 걸 더 두려워하죠. 수술을 받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이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닌데 그 지식이 없는 거죠. 의심 따위를 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혈관이 75% 막혔습니다. 그럼 곧 죽을 것 같거든요. 우리 몸이 스스로 막힌 혈관 주위로 우회하는 혈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그 질병의 위중함에 비해서 음식이나 운동 이런 걸 얘기하면 너무 또 빈약한 느낌이 들잖아요. 공포심이 크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길 가다 갑자기 쓰러져 죽을 수 있다.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는 어떤가? 콜레스테롤 약도 이거 먹지 않으면 길 가다 쓰러져 죽을 수 있다. 이 얘기 자주 들으실 텐데 병원에서. 이 심혈관 질환 치료 약물은 과다하게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심장 관련된 약은 현대 사회에 넘쳐나죠.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약물로 억지로 혈압을 낮춘다는 거 역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약을 먹어봤자 합병증 생겼고 심장마비나 뇌졸중 줄지 않았고 그 부작용은 되게 흔했어요. 혈압약이. 그래서 새롭게 채용된 컨셉이 콜레스테롤 이론이었죠.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막는다고 보는 거예요. 마침 콜레스테롤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도 있었고 약물이 있었고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대대적으로 처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일리피토라고 하는 스타틴 약물 하나만으로 매출이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을 넘어가요. 하지만 콜레스테롤 저하제도 전혀 효과가 없는 약물이죠. 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교수 존 아브람스는 2014년에 책을 냈어요. 오버도스 아메리카라고 약물 과다 미국. 이 책에서 의사들이 어떻게 특정 약물을 처방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이걸 분석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이 약물을 예를 들었는데 의학 논문이라는 게
제약회사의 광고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이었어요. 이 의학계에 열쇠를 쥐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대부분은 제약회사랑 금전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고 대놓고 급여를 받기도 하고 또 컨설턴트나 자문위원으로 보수를 받기도 해요. 이들의 논문이나 글이나 강연 등이 의사들에게 영향을 끼친다고요. 대부분이 대학 교수기 때문에 또 수련의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치죠. 이 콜레스테롤 약물만 놓고 봤을 때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여성에게는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이랑 상관없이, 여자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콜레스테롤 수치에 상관없이 어떤 여성이 이 약물을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한 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60세 이상 남성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도 존재하지 않아요. 60세 이상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해서 그 약물을 먹어봤자 사망 위험을 하나도 낮춰주지 않는다고요. 실제로 이 약물 복용이 도움이 되는 그룹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60세 이하의 남성 중에 이미 심장마비 경험이 한 번 있었거나 협심증이 너무 심한 경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전체 콜레스테롤 약물 복용자의 50명 중에 1명 정도에 불과한 비율이에요. 지금 만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계신다면 보세요. 내가 60세 이하 남성인지, 그리고 이미 심장마비 경험이 있거나 협심증이 매우 극심한지. 이 환자들이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는 의사가 지시했기 때문이 그게 전부예요. 그 조언을 따르는 거잖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TV 광고 때문이죠. 스타틴 약물의 연간 광고비만 $500억 이상 지출이 되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약의 득실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보고 먹는 환자가 어디 있어요? 없죠. 사실을 알고 나면 약 복용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미국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약물을 너무 많이 복용하기 때문에 세계에서 3위로 낮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건강 상태는 세계 최하위권이에요. 평균 수명 역시 바닥권이에요. 미국인들의 당뇨, 고혈압, 비만 환자들이 그 어느 국가보다 넘쳐나요. 콜레스테롤이 낮은 게 건강한 것도 아니고 수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스타틴 약물 처방이 너무 과도해서 미국인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 뿐이에요. 의료 비용 지출이 반드시 건강과 비례한 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미국을 보면 알 수 있죠. 혈압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혈압 환자들 중에 혈압약을 복용해서 큰 덕을 보는 경우는 드물어요. 혈압약이랑 비교했을 때 생활 방식이나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비용적인 측면이나 혜택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사들은 이거에 동의하지 않아요. 많은 의사들. 전부라고 할 수는 없고 상당수,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차피 환자들이 실천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야지, 약을 처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의사들이 너무 빨리 포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된 정보를 의사가 알려주면, 의사들이 환자한테 알려주면 환자들의 생각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처방의약품, 약물들을 홍보하는 데 사용되는 노력이나 비용의 10분의 1만 제대로 된 생활습관 정보, 식품 정보, 건강 정보에 이렇게 할애를 한다면 환자들의 인식은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제대로 된 연구 결과들을 내어놓는다면, 제약회사에서 다 조종한 연구들 말고 공정한 제대로 된 연구들을 내놓는다면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좋은 한 가지 방편에만 그치지 않을 거예요. 그게 진짜 치료거든요. 생활습관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생활습관으로 고쳐야죠. 이게 어떤 약물보다도 강력한 약이고요. 강력한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단계나 그 위중함에 상관없이 생활습관이랑 음식이 곧 치료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해서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심장마비의 원인은 스트레스랑 음식입니다. 저는 누구나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부작용도 없고 해가 될 게 전혀 없으니까. 이게 거부하고 버틸 이유가 없죠. 음식을 고치고 식습관을 고치고 내 생활습관을 고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강조한 책이 환자혁명 책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일이죠. 또 네이버 카페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의사는 나 자신이에요. 남한테 내어맡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만성질환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약을 시간 맞춰서 챙겨 먹는 거 말고 내가 뭘 하고 있나 한번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